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으면서도 수익을 창출하는 강력한 제품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매일 구매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제품입니다. 바로 그 제품이 바로 부채입니다. 그리고 부채는 결코 중립적인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 되도록 의도적으로 고안되었습니다. 부채는 전쟁 자금을 조달하고 제국을 무너뜨리고 국민 전체를 노예로 만들고 평범한 사람들의 부를 조용히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부채가 어디서 왔는지, 누가 빚을 냈는지, 왜 부채가 전체 금융 시스템을 지배하는지 묻는다면 거의 아무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부채의 역사는 단순한 경제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돈과 권력의 역사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로 부채는 약속입니다. 오늘 빌리고 내일 갚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 속에는 금융통제의 핵심인 이자라는 것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자를 부과하면 미래가 수익으로 전환됩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이 개념으로 고심해 왔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점토판에 빚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빚 탕감 축제를 통해 주기적으로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빚에 얽매이면 사회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성서에선 빚 탕감이 50년마다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생각은 간단했습니다. 빚은 위험하며 방치하면 온 국민을 노예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세기에 걸쳐 엘리트들은 빚을 탕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빚을 무기화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가톨릭 교회는 고리대금, 즉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는 행위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상인과 은행가들은 법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대출을 상업계약으로 위장하거나 대출과는 전혀 다른 복잡한 신용상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피렌체의 메디치 가문과 같은 강력한 은행 가문들은 토지나 군대가 아닌 대출로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들은 왕, 교황, 상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돈뿐만 아니라 정치적 권력도 얻었습니다. 부채는 더 이상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권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전환점은 17세기 국가 부채의 증가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네덜란드 공화국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싸우면서 자국민에게 채권을 판매하여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정부 채권을 매수하고 정기적으로 이자를 받을 수 있었으며 심지어 채권을 자산으로 거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왕실 금고에 있는 금과 은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선물 거래를 통해 무기한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습니다. 네덜란드는 이 모델을 완성했고 영국은 곧 이를 모방했습니다. 1694년 영국은행이 설립되면서 국가부채는 영구적인 제도로 공식화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정부는 비상시에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부채로 생계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부채를 갚았습니다. 이 부채를 관리하는 은행가들은 왕위 계승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었습니다. 부채는 사적 계약에서 국가 권력의 기반으로 발전했습니다. 막대한 이윤이 창출되었습니다. 정부에 돈을 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였습니다. 세금을 인상하여 빚을 갚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때 왕들을 파산시켰던 전쟁들이 이제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전쟁들이 제국을 확장하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빚에 대한 더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완벽한 순환이 형성되었습니다. 더 많은 차입,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전쟁, 더 많은 차입, 그리고 채권자들은 더 부유해졌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에 이르러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의 채권 시장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군대가 진군하고 배가 항해하고 식민지가 정복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빌린 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산업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일반 대중은 그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철도, 공장, 사회 기반 시설은 모두 신용으로 건설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돈을 빌린 기업에서 임금을 받고 그 돈을 빌려 집과 도구 그리고 나중에는 소비재를 샀습니다. 빚은 경제생활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들었습니다. 20세기에 이르러 빚은 더 이상 정부나 재벌의 도구가 아니라 대량 생산품이 되었습니다. 세계는 주택담보대출,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학자금 대출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현대 생활의 모든 구조는 빚을 삶의 정상적인 일부로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숨겨진 천재성 혹은 잔혹함이 있습니다. 빚은 단 한 번만 이익을 창출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자 지급은 차용인에서 채권자로, 다수에서 소수로, 그리고 몇 달,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부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일회성 구매와 달리 빚은 영원히 지속되도록 설계되어 끝없는 지불의 악순환에 갇히게 합니다. 30년 대출로 구입한 집은 실제 가치의 2~3배에 달하는 비용이 듭니다. 매달 미뤄지는 신용카드 대금은 갚을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빨리 불어납니다. 한때 약속이었던 것이 이제는 함정입니다. 부채는 단순한 금융계약이 아닙니다.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사업 모델입니다. 공장도, 창고도, 원자재도 없습니다. 부채는 시간 그 자체에서 부를 창출합니다. 암스테르담의 상인, 런던의 은행가, 월가의 금융가 등 이를 가장 먼저 이해한 사람들이 현대 금융 시스템의 설계자가 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부채를 관리했을 뿐만 아니라 부채를 만들고 확대하고 부채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20세기 중반이 되자 부채는 더 이상 비상도구가 아니라 세계 금융 시스템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은 국제협력의 새로운 시대로 칭송받았지만 실제로는 부채의 핵심 역할을 정당화했습니다. IMF와 세계은행은 위기나 개발도상국의 자금을 대출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그 수사적 논리 뒤에는 독특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로 부채를 통제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국가는 차입할 수 있었지만 채권자가 정한 조건으로만 가능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도하에 있던 IMF는 차입금에 구조개혁 조항을 첨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출 삭감, 공공자산 민영화, 예산 구조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부채는 그 자체로 비용을 충당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렛대가 되었습니다. 과도한 차입을 하는 국가들은 주권을 잃었고 그들의 정책은 수도가 아닌 워싱턴이나 바젤에서 재편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안정과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의존성이었습니다. 한편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서는 조용한 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은행들은 정부나 기업뿐 아니라 개별 가게에 직접 부채를 판매하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중산층의 꿈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상류층만 누릴 수 있었던 주택 소유가 수백만 명에게 가능해졌지만 그것도 30년 계약을 맺어야만 가능했습니다. 그 후 자동차 대출, 가구 할부, 그리고 마침내 신용카드가 등장하면서 부채는 다른 소비재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소비재로 전락했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변화는 엄청났습니다. 부채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번영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고 나중에 갚으세요. 오늘을 즐기세요. 미래는 스스로 알아서 굴러갈 겁니다. 은행에게 부채는 금광과도 같습니다. 수백만 가구가 벌어들이는 이자는 꾸준한 복리 수익을 창출합니다. 정부에게는 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신용으로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끝없는 성장의 환상을 만들어냅니다. 기업에게는 아직 벌지 않은 돈으로 기꺼이 소비하려는 사람들, 즉 꾸준한 고객 흐름을 보장합니다. 부채는 현대 자본주의에 숨겨진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물리적 상품과 달리 신용은 무한대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광산도 필요 없고 공장도 필요 없습니다. 서명과 계약서 그리고 약속을 바탕으로 돈을 창출할 권리만 있으면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위험은 전체 시스템이 성장에 중독된다는 것입니다. 은행들은 부채를 빨리 갚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채를 계속 늘리고 연장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빚더미에 오래 머물수록 수익성이 높아집니다. 정부들은 또한 세금 인상보다 빚을 갚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치인들은 오늘 당장 구제금을 약속하고 그 부담을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수 있습니다. 화폐를 창출할 수 있는 중앙은행은 바퀴가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항상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함으로써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이르러 이러한 중독의 결과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은 석유 위기 이후 석유 달러를 재활용하려는 서방 은행들의 부추김을 받아 호황기에 막대한 빚을 졌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폴 볼커가 금리를 급등시키자 이들 국가는 더 이상 부채를 갚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82년 멕시코가 채무 불이행을 하면서 부채 위기가 발발했습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IMF와 세계은행의 통제를 받는 부채는 더 많아졌지만 조건은 더 가혹했습니다. 국가들은 생존을 위해 빚을 갚고 또 다시 빚을 갚았으며 주기가 지날수록 경제에 대한 통제력을 더욱 상실했습니다. 시민들은 긴축, 인플레이션, 실업에 시달렸고 엘리트와 채권자들은 이자를 받았습니다. 한편 선진국에서는 금융이 부채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새로운 방식을 찾아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담보대출, 회사채가 전 세계적으로 패키징되어 판매되었습니다. 부채는 더 이상 두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나누고 묻고 전 세계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이 되었습니다. 월가는 상품 생산에서 부채 증권의 산업화로 전환했는데 이 과정을 금융화라고 합니다. 막대한 이익이 흘러갔습니다. 은행들은 단순히 대출을 발행하고 판매한 후 다음 대출로 넘어가 각 단계에서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위험은 겉보기에 분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다음 위기를 기다리며 숨겨져 있습니다. 2008년에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조 달러에 달하는 주택담보대출 채권이 미국인들이 절대 대량 채무 불이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가정에 기반하여 붕괴되었습니다. 부채는 한계를 넘어섰고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 시스템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정부들은 부실 채권 판매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금융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해 뛰어들었고, 이는 금융 시스템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사람들은 집과 직장, 저축을 잃었습니다. 은행들은 구제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 부채는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부채로 인한 위기는 경기 부양책과 초저금리를 통해 더 많은 부채를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부채는 단순히 수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계 경제의 모든 부분이 부채에 의존합니다. 정부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기업은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국민은 생존하기 위해 부채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부채 증가 없이는 금융 시스템은 붕괴될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총 부채는 300조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 세계 GDP의 3배가 넘습니다. 역사상 인류가 이처럼 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빚을 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막대한 부채를 성장이라고 부릅니다. 정치인들은 GDP 증가를 자랑하지만 그중 상당 부분이 미래에서 빌린 것이란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채에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의문을 품지 않습니다. 20대 학생이 수만 달러의 학비를 갚지 못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를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부릅니다.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부부는 마치 꿈이 현실이 된 것처럼 광고합니다. 정부는 해마다 적자를 내고 있지만 유권자들은 그 결과가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거의 눈치채지 못합니다. 인플레이션은 부채 상환을 가능하게 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 되어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돈의 가치를 조용히 침식시키는 동시에 부채 시스템의 명목상의 힘을 유지합니다. 번영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레버리지에 대한 레버리지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부채 수익률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모든 대출에서 수익을 창출하며 부채 상환을 중심으로 제융자, 채권 회수, 구조조정 등 산업 전체를 구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국가 전체의 부채 상환 능력에 베팅하며 국채를 매매하여 수익을 창출합니다. 헤지펀드는 부실 채권에 투자하여 파산한 국가의 비참함을 이용해 이익을 얻습니다. 겉보기에 중립적인 신용평가기관들은 누구에게 저렴한 대출을, 누구에게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지 결정하는 문지기 역할을 합니다. 부채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닙니다.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되고 이용될 수 있는 약속의 거대한 시장입니다. 이 시스템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부를 집중시키는 방식입니다. 모든 이자 지급은 차용인에서 채권자에게로 가는 현금 흐름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백만 가구에서 자금이 빠져나가 대형 은행과 헤지펀드의 대차대조표로 흘러들어갑니다. 부채는 단순히 수익을 창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회를 재구조하여 불평등을 고착시킵니다.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저렴하게 대출을 받아 더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이는 그들의 부를 엄청난 부로 만들어줍니다.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비싼 돈을 빌려야 하고 부채 상환의 악순환에 갇히게 됩니다. 부채는 금융 시스템에 의해 다듬어지고 정당화되는 계급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개발함에 따라 부채의 다음 진화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모든 코드줄까지 프로그래밍, 추적, 제어가 가능한 화폐를 상상해 보세요. 대출은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으로 승인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실시간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벌금은 즉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부채의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채권자의 효율성은 항상 채무자의 자유를 줄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역사상 가장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 디지털 시대에 맞춰 업그레이드 되고 있으며 다시 한번 대중의 눈에 띄지 않는 회의실에서 설계될 것입니다. 교훈은 무엇일까요? 부채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부채는 단순히 진보의 도구도 현대 생활의 자연스러운 특징도 아닙니다. 부채는 시간을 돈으로, 개인의 희망과 국가의 어려움을 이자의 상승 흐름으로 바꾸는 궁극적인 생산적 제품으로 의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부채를 이해한다는 것은 재정적 자유가 결코 시스템에 의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시스템은 당신을 빚 속에 놓아두는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는 빚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쉬운 대출의 약속에 회의적이며 돈을 빌리라는 모든 유혹 뒤에는 당신의 미래를 이용해 돈을 버는 기계가 숨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그 패턴은 항상 존재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점토판부터 교회 주택 담보대출, 네덜란드 채권부터 월가 파생 상품까지 이야기는 항상 같습니다. 빚은 채권자를 부유하게 하고 채무자를 가난하게 만들며 돈의 흐름을 장악하는 자들에게 유리하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속임수는 우리는 빚을 찬양하고 진보라고 부르며 빚과 번영을 혼동하도록 교육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구독하세요. 역사의 답이 있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알려드리겠습니다.